맞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제게 부경대로 돼 있는데 지금 경남연구원에 연구교수 있는 남종석. 그게 오늘 주제가 한일 관계와 역사투쟁과 현재인데 아마 다른 주제도 그렇겠지만 우리 지금 오늘 여기 들으러 오신 모든 선생님들이 이 쟁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다 할 수 있을 만큼 내용도 알고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입장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가 약간은 우리 여기 선생님들한테 불편하시더라도 문제 제기 정도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역사 한일 관계에서 지금 최근에 이 지소미아 어제 우리 지소미아를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죠? 뭐 지소미아를 저는 개인적으로 연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7월달에 그 일본이 한국에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부분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인데 그쪽에 세계의 주요 부품에 대해서 무역 제재 조치를 취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무역을 할 때 이렇게 조건을 주는 그 제한 조건 자체를 굉장히 엄격히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경제적인 공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나 정당 그리고 우리 사회 시민사회 전체가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되어지면서 한일 간의 갈등이 이제 진행되었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역사의 문제, 그 다음에 삶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중 드라마에서 최근에 대중 드라마에 드라마들 중에서 한일 관계를 다룬 게 많았어요. 그죠? 뭐 미스터 선샤인도 일종의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암살인가? 최근 몇 년 전에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말모이 이런 영화들 그리고 또 최근에 봉오동 전투를 그린 영화도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중 속에서 우리 사실상 그런 대중문화 자체도 일종의 일본과 우리가 관련된 역사적 기억이거든요. 일종의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이제 역사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과거를 계속 학습하게 하고 현재를 바라보게 하는 관점을 주는데 오늘은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종의 강의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오신 선생님들한테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갖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은 지금 이 부분이죠. 역사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역사 정의라는 거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당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억압들, 역사적 경험들과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계속 학습되어져 왔는데 그 역사적 정의 속에서 결국에는 그거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운다라는 것 자체는 친일파에 대한 청산의 문제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죠. 그리고 우리를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했는데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거는 무라야마 다마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수상이죠. 무라야마는 1995년도 일본 수상으로서 최초로 사회당 출신 수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자민당이 아니라 최초로 사회당 출신이 딱 한 번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감을 표시한 거죠. 일본의 공식적인 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알겠죠? 개인으로서 총리 개인으로서 유감을 표시했고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36년 동안 억압을 당했는데 그와 같은 공식적인 어떤 사과를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죠. 이런 점들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수많은 어떤 피해 본 당사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부분 이제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런 당사자들이 존재하고 있죠. 한 가지 제가 오늘 여러 개 오신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식민지 지배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국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 독일은 식민지 지배가 아니라 그거는 저거죠. 뭐냐면은 캠프에 대한 인종적 학살에 대한 거였고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프랑스가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국은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전후의 역사의 문화예요. 이거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전후 역사가 그렇게 구성되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전후에 미국 중심의 세계가 구성되어지면서 그걸 공식화했던
일본의 사과 자체를 할 필요 없다고 공식화한 게 오늘 잠시 언급할 샌프란시스코 협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 정의라는 것과 전후 세계, 여기서 제가 가끔씩 전후 세계라고 표현하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국 전쟁은 한국 전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역사 전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 외교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외교 갈등 속에서 지금 현재 그 경제적인 어떤 전쟁도 있었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내부에서는, 그 외교 갈등 내부에서는 우리가 기억을 둘러싼 이 역사투쟁이라는 거는 그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소설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이제 그 장면이 끝나가면서 앞으로의 그것에 대해서는 역사투쟁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 역사를 기억하고 재현하고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의 투쟁, 이걸 역사투쟁이라 해요. 어떻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평가하고 현재를 생각할 것인가, 이제 그런 점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요. 그 속에서 외교 갈등이 전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볼 것인가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용 노동자 판결이 언제 있었냐면 2018년 작년 11월 달에 징용 노동자 판결이 있었죠. 그리고 올해 초에 7월 달이었죠. 그 대법원이 그 판결에 기초해서 소위 전범기업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쓰비시 그 철강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많습니다. 전범기업이 한 70개 정도 돼요. 자, 전범기업은 어디에서 규정할 것일까? 누가 규정했을까요? 전범기업은 피해자 입장에서 규정했다. 우리가 전범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들 전범이라고 할 때는 국제법상으로 재판이 열려서 판결된 자를 대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전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컨대 전후에 대표적인 그 독일의 저희 그 인종학살,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전범 재판이 열렸죠. 그리고 또 베트남전과 관련돼서 전범 재판이 한번 열렸어요. 전범 재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범을 기록하는데, 마찬가지로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도 1948년도부터 51년도까지 전범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48년도부터 51년도까지의 전범 재판에서 일본의 기업은 단 한 기업도 기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범이 없는 걸로 쳐줍니다. 누가 쳐줬겠습니까? 미국이 쳐줬습니다. 알겠죠? 미국이 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가 전범 기업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자기들은 공인을 받은 거죠. 이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규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그 기업들이 실제로 식민지 지배, 특히 뭐냐면 1930년대에 그 중일 전쟁을 준비하면서, 즉 대륙을 만주하고 중국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일본이 그 기업들이 이제 북한 지역의 중화학공업들, 군수산업들을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큰 역할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신일본 제철이 되는데요. 그게 나중에 전환이 돼갖고 신일본 제철이 되는데, 포항제철이 1970년대 처음으로 이렇게 용광로를 갖고 철을 생산하잖아요. 그죠? 그 포항제철이 용광로를 3개를 갖고 생산을 해요. 그게 다 신일본 제철로부터 가져온 겁니다. 알겠죠? 이제 그게 역사적인 맥락이에요. 현재 우리나라는 철강 산업이 세계 1위죠. 그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보면,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7월 달에 이제 전범기업의 자산 동결을 결정을 해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를 냈고, 그래서 판결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그 전범기업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작년에 판결을 한 거고, 그럼 그 판결을 하는데 얘들이 돈을 안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배상을 안 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미쓰비시 철강의 자산에 대해서 동결을 결정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건 뭡니까? 집행이죠.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입니다. 근데 그 동결을 하니까 일본에서 곧바로 뭐를 했냐면 그 무역 보복 조치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한국 제조업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제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최초로 한 게 2015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한 큰 세 번 있었어요. 1979년도에 소위 그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1997년도 IMF 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문에 2009년도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이때도 제조업은 계속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2011년부터 이렇게 쭉 제조업이 이렇게 정체되기 시작하다가 15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특히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지역이 여기 경남입니다. 경남에 있는 조선, 자동차 부품업체, 그 다음에 기계, 이쪽에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그나마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게 지금 전자업종이죠. 특히 그 뭐냐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3개를 그 대부분 70%를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다. 한 게 아닙니다. 뭘 한 겁니까?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엄격하게 검증을 거쳐서 수출을 하도록, 즉 수출 요건들을 강화시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전에는 일본과 한국은 거의 완전 자유무역 국가였기 때문에 일정하게 특정하게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엄격하게 하진 않았는데, 물론 뭐 그 원인을 뭘로 얘기했냐면 군수산업과 관련된 기밀 유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다 헛소리죠. 그 얘기는 그냥 그거는 우리가 헛소리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이제 에칭가스하고 여기 뭐 폴리이미드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요 3가지인데 요 무역 조치를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2019년 11월 최근입니다. 최근에 이 소재 3개에 대해서 무역 그 규제를 엄격하게 하다가 세 제품 다 이제 허가를 했어요. 그리고 허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군사정보 공유협정 한일 요거를 중단한다고 하다가 마지막 날 중단한다고 하는 것을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즉 중단한다고 우리 발표를 했어요 이미. 그런데 효력은 정지시켜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죠?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그 일본의 어떤 우익화와, 일본의 우익화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그 일본 시민사회 내에서 평화헌법에 대한 어떤 옹호, 그 다음에 시민사회 내에서 이제 그 자민당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보면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 다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70%가 계속 지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우에는 어땠냐면 그 위안부 사태가 2005년도 또 있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합의도 있었고, 맨 처음에는 1993년도에 처음 제기가 됐거든요. 그때도 뭐냐면 고노다마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그 성찰한다라고 하고 시민사회가 그것을 수용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에서도 그 일본 정부의 조처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났고, 우리는 식민지의 지배를 당했는데 거기에다가 현재 그 경제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수출이 되고 있었던 반도체에 대해서 공격해오는 것을 때문에 굉장히 그 정부 자체에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하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했죠. 우리 경제에 대한 경제 침략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표현을 경제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보면 최근 7년간 국가 간 정상회담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그 이전 정부 때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국가 간에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거고, 현실의 국가 수상들하고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그 뭐 계속 대화를 했었어요. 협상도 하고, 그리고 물밑 접촉도 했었는데 7년간 국가 간 정상회담이 없었고, 또 한 가지 뭐가 하나도 없었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외교 라인에서 오프 외교 라인, 외교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적으로 드러난 것하고 내부에서 실무자들이 만나는 건 다른 겁니다. 알겠죠? 실무자들이 만나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오프로 드러나는 거는 각 국가가 자기 국가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발표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중간데 그건 국내 정치용으로 외교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예컨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여기 지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최초로 일본 군부가 개입했다는 것을 문서화시킨 문서예요. 그게. 즉 공식적으로 위안부 동원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을 문서화시킨 것이 그건데, 한국에서 그건 어떻게 평가가 됐냐면 아마 여기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박근혜 정부가 그 실질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과 혹은 위안부 할머니를 대표하는 단체와 합의나 참여를 통해서 그걸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일방적인 위안부 문제의 그 합의를 뒤에서 계속 이렇게 찔렀던 거는 오바마 정부였고, 오바마 정부가 그걸 주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성과로 인정이 됐던 거고, 우리가 최초로 걔들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형태로 이렇게 인정을 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얘기는 싹 지우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민간에서 지원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왜냐, 일본 우익들은 일본 우익의 지지를 또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예컨대 박근혜 정부가 워낙 좀 이상한 정부였잖아요. 그죠? 더 이상 표현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정부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도 약간 참 재밌는 분이죠. 그죠? 약간 재밌는 분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자기 비즈니스에 많이 사용하는, 그러나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역사적으로 좀 보면 이렇게 이해가 힘든 분인데, 이 두 정권을 우리가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대부분 다 비판적이었어요. 시민사회 자체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참여가 배제된 방식의 한일협정은 굴욕적인 협정이다 하면서 그걸 무효화시킨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작년에 하회와 치유재단 자체를 해산시켜버려요. 올해 해산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나마 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국내에 가서는 별로 그런 거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와서는 그래도 합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자기들 우리가 폐기했다고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들어가 있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했듯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참여도 배제한 채 정부에 의해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사실상 지금 기금은 일부 남아있어요. 60억인가 남아있습니다. 기금은 남아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수용을 거부하는 할머니들이 꽤 있었고, 그 기금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실상 그 재단의 해산에 주도했던 거죠. 그 역사적 어떤 합의를. 이런 것을 하면서 일본은 일본대로, 국내에서는 국내대로 이렇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혐한 정서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일본은 저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혐한 정서가 굉장히 확대되어지면서 그것이 다수 확산되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사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어떤 대담에서 저도 이제 본 건데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모 기자가 20대하고 30대는 반일 감정이 그렇게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일본을 굉장히 여행을 제일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곳곳에 다니는데.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가보면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친일파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뭐든지 간에 저 자식이 친일파다 하면은 그냥 그것은 더 이상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괜히 정치적으로 매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마디 더 나가면 저런 놈이 국책연구소 연구원이다, 저런 놈이 교수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 끝장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많이 가고 교류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러다 최근에 와서 이 갈등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특히 젊은 세대 내에서도 일정하게 이제 그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들, 반감들이 굉장히 커진 거죠. 이렇게 서로 이제 적대적인 어떤 갈등들이 심화돼가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 갈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건데, 맨 처음에 이걸 경제 침략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청와대는 처음에 지소미아가 발표됐을 때,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발표됐을 때 일본의 저의를 거의 캐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로 받아들이냐면 경제 침략으로 받아들인 거죠. 한국 경제가 막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 2023년이 되면 그 1인 소위 말해 구매력 평가라는 게 실질 소비, 재화, 실질적으로 쓰는 양,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개인들이 실제 소비하는 재화량의 수준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선다라고 IMF가 발표를 했어요. 실질 임금 차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물론 1인당 명목 GDP가 우리가 한 32,000달러, 일본이 한 43,000달러쯤 되는데 한 10,000달러 정도 차이가 나지만, 물가가 일본이 더 높기 때문에 일본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나라에서 월급을 받아갖고 재화를 쓰는 양하고 한국 노동자들이 현재 월급을 받아갖고 쓰는 평균 양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2023년이 되면 우리가 이제 따라잡는다는 거죠. 역전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의 주력 산업들, 전자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은 기술적으로 거의 완전히